혹시 밤중에 갑자기 잠에서 깨본 적 있으신가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급한 요의가 밀려와 가장 깊은 숙면의 순간을 깨트리던 그 순간 말입니다. 휴식을 가장 간절히 원하던 그 시간에 말이죠. 더 괴로운 건 화장실에 다녀왔는데도 여전히 속이 개운하지 않고 마치 아직 덜 본 듯한 찝찝함이 남아 5번을 들락날락했는데도 끝맺음이 없는 기분이 드는 순간입니다. 만약 이 상황이 낯설지 않으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역시 우리 사회의 우려스러운 통계 속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사소한 불편이 아닙니다. 저는 김준호입니다. 전립선과 남성 비뇨기, 건강을 전문으로 20년 넘게 진료해온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제 사명은 모든 남성분들이 다시 자신감을 되찾고 활력을 되살리며 어떤 나이에서도 삶의 질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건강은 결코 우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스스로 돌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자연이 만든 방광 필터라 부르는 놀라운 과일 하나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과일은 배뇨를 100% 시원하게 도와주며 남아있는 잔뇨의 압력을 줄이고 불면의 주범인 야간뇨 문제를 단 며칠 만에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니 영상을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제가 공개할 이 과일은 전 세계 비뇨기과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시중에 판매되는 야간뇨 치료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 입증된 상태입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대화를 마치고 나면 방광 팽창감이나 배뇨 잔여감, 밤마다 서너 번씩 깨는 고통스러운 패턴은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방광과 수면을 지켜줄 순도 높은 황금 같은 지혜입니다. 60세 이상의 남성 중 절반 이상이 밤중에 여러 번 화장실에 가야 하거나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병원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약 80%가 어느 정도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으며 그보다 어린 연령층에서도 이미 증상이 시작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천천히 우리의 활력을 빼앗아갑니다. 몸의 기운만이 아니라 부부간의 신뢰, 그리고 마음 깊은 곳의 평온함까지도 함께 무너뜨립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환자들과 함께하며 이 과정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서울인가요? 대구인가요? 아니면 해외에서 보시는 걸까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이야말로 제가 계속 이 일을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셨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분들께 공유해주세요. 건강 정보는 혼자 알기보다 함께 나눌 때 진짜 가치가 생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수면을 다시 8시간 꽉 채워 깊이 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7가지 과일 덕분입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전립선과 방광이 마치 스위스 시계처럼 정밀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맞춤형 건강 솔루션입니다. 밤마다 2-3번씩 일어나야 하는 고통, 그 짜증과 피로함,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잠을 깨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간 우리 몸은 원래라면 근육을 회복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남성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꾸 잠이 끊기면 낮에 에너지가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며 결국엔 남성으로서의 자존감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그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남성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진짜 원인은 바로 전립선의 만성 염증과
방광 근육의 노화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전립선이 비대해지고 이로 인해 요도가 눌리면서 소변을 끝까지 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로 인해 방광 속에 소변이 남게 되고 이것이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며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느낌을 유발합니다. 특히 밤에는 부교감 신경이 더 예민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 현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결국 방광은 한 번도 완전히 비워지지 못하고 전립선도 한 번도 쉴 틈이 없습니다. 이 악순환은 당신의 삶의 질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줄이거나 약에 의존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그것은 진짜 해답이 아닙니다. 해답은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성분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염증을 진정시키고 방광을 이완시키며 전립선을 강화시키는 그런 식단 말입니다. 자, 이제 소개할 첫 번째 자연의 선물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세포의 방패이자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토마토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단순한 항산화제가 아닙니다. 이 물질은 실제로 전립선 세포의 막에 축적되어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주며 생물학적인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배뇨시 통증 급박뇨, 자주 가고 싶은 느낌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바로 이 만성 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세포 내 신호 전달 경로를 조절하여 염증 유전자를 켜는 핵심 스위치를 꺼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며 결과적으로 부어있는 전립선의 압박을 줄여 요도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토마토는 소화 흡수가 매우 낮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라이코펜을 제대로 얻지 못합니다. 라이코펜은 열에 약한 동시에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익히고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녁 식사에 자연산 토마토 퓨레나 소스를 살짝 데워 올리브유 한 스푼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혈류 속에는 밤새도록 염증을 진정시켜줄 라이코펜이 안정적으로 순환하게 되고 그 작용 덕분에 전립선은 조용히 진정되며 방광은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더 이상 새벽에 불쑥 깨지 않고 깊은 수면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전립선과 방광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생물학적 약재이며 자연이 준비한 분자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염증을 진정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방광 자체의 용량을 키우고 과도하게 예민해진 근육을 이완시켜야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두 번째 과일, 바로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입니다. 수박은 단순한 수분 공급원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놀라운 힘은 L-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에서 비롯됩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되고 다시 질산화 질소로 이어지며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몸속의 평활근, 특히 방광 근육을 자연스럽게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잦은 소변 신호, 급작스러운 요의 잠결에 느껴지는 불안감은 사실 방광벽 근육이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수박 속 L-시트룰린은 이 과민 반응을 가라앉혀 방광이 더 많은 소변을 저장할 수 있게 하고 조금만 차도 즉시 보내던 경보 신호를 줄여줍니다. 결과적으로 화장실을 참는 시간이 길어지고 자정부터 새벽까지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박의 분홍색 과육만 먹고 그 아래 하얀 부분은 잘라버린다는 점입니다. 사실
L-시트룰린의 대부분은 그 흰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 그것을 버리는 건 이 귀한 성분의 90%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수박의 분홍색 과육과 흰 껍질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또한 복용 시간도 중요합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 혹은 오후 간식으로 섭취하면 밤 시간대에 질산화질소의 효과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당신의 방광은 더 이상 쉽게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방광은 수면 중에도 오랜 시간 소변을 보존할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소변이 완전히 배출되는 상쾌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 마지막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앞서 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박을 먹을 땐 반드시 흰 부분까지 챙겨 드시고 시간대도 고려해 섭취하셔야 진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의 건강을 위해서는 단순히 염증을 줄이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직 자체를 회복시키고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세 번째 과일이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전립선과 비뇨기, 건강을 위한 식물성 약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그 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베타시토스테롤은 식물에서 추출되는 천연 스테롤 성분으로 우리 몸의 특정 호르몬 경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성분은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 DHT, 즉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조절함으로써 전립선의 비정상적인 성장을 억제합니다. DHT는 전립선 비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생성되면 요도를 압박하게 되어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방광이 끝까지 비워지지 않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베타시토스테롤은 이 호르몬의 전환을 일으키는 특정 효소를 차단하여 DHT의 농도를 안정적으로 낮추고 전립선 조직에 과정식을 늦춰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요도를 누르는 압박이 줄어들고 소변이 강하고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며 방광이 훨씬 더 완벽하게 비워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범하는 실수는 아보카도를 가끔 생각날 때만 먹거나 하루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는 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베타시토스테롤은 일시적인 복용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고 일정한 양을 매일 지속적으로 섭취해야만 몸속 수용체에 충분히 포화되어 작용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매일 아침 또는 점심 식사 때 아보카도 반 개 분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혹은 동일한 수준의 식물성 지방이 함유된 건강한 식재료로 대체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혈중 베타시토스테롤 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전립선 주변 환경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전립선의 안정과 방광의 용량 증가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세포 보호와 호르몬 균형, 그리고 몸속 정화 작용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맡은 네 번째 과일은 바로 석류입니다. 석류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전립선 세포를 고도에서 보호해주는 천연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엘라지타닌과 푸니칼라진이라는 두 가지 폴리페놀 성분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항산화 효능이 탁월해 일반적인 와인이나 녹차보다도 3배 이상 강력한 작용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체내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전립선 내부에서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세포들의 자연스러운 소멸을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정기적으로 세포를 점검하고 정리해주는 건강관리자와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공된 석류 주스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공 주스는 고온 살균 과정에서 생리활성 물질이 손상되고
여기에 설탕이 과도하게 첨가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생석류를 직접 섭취하거나 신선하게 착즙한 석류즙을 오후 시간대에 드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에 섭취된 항산화 성분은 밤 시간 동안 전립선 세포를 조용히 회복시키고 세포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석류는 단순한 항산화제가 아닌 전립선 건강을 위한 세포 관리자이며 매일의 루틴에 넣기 가장 부담 없는 자연의 처방입니다. 다섯 번째 과일은 우리 몸 전체에 은근히 퍼져 있는 염증을 다스리고 그 결과로 요록의 건강까지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단순히 비타민이 많은 과일이 아니라 혈당 균형을 통해 전신 염증을 조절하는 자연의 완충제와도 같습니다. 그 비밀은 껍질 아래에 숨겨진 두 가지 성분 퀘르세틴과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에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염작용과 함께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힘이 있어 전립선 주변 조직의 민감도와 부기를 진정시켜주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펙틴은 장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고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여 인슐린 과잉 분비로 인한 염증 반응을 차단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지만 장 건강은 곧 전립선 건강과 직결됩니다. 장이 불안정하면 골반 주변에 만성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전립선으로 이어지면서 배뇨장애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과를 먹을 때 껍질을 깎아버리는 실수입니다. 퀘르세틴은 대부분 껍질 바로 아래에 몰려있기 때문에 껍질을 제거하면 그 효과의 대부분을 잃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하루 중 가장 좋은 섭취 시간은 오전 중 특히 공복이 어느 정도 해소된 늦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 먹은 사과는 하루 동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줄 뿐 아니라 장을 편안하게 만들어 전립선에 부담을 주지 않는 내적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전립선 건강을 위한 식이요법의 중요한 축으로서 사과는 매일의 식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과일입니다. 여섯 번째 과일은 호르몬 균형과 간 해독이라는 두 가지 핵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식품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자두입니다. 자두는 단순한 섬유질 과일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의 건강한 순환과 전립선의 기능 회복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붕소라는 미량 무기질이 있습니다. 이 붕소는 체내에서 자유형 테스토스테론의 비율을 높여주는 데 기여하며 동시에 에스트로겐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은 남성의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남성 호르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과다할 경우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자두는 이 두 가지 호르몬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식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두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비워주고 독소를 배출하며 간이 부담 없이 호르몬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정은 전립선 주변의 순환과 안전계도 직결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두를 한꺼번에 많이 먹거나 물에 불리지 않고 섭취할 경우 배탈이나 설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섭취 방법은 자두 말린 것을 하루에 2개 또는 3개 정도 따뜻한 물에 미리 불려서 잠자기 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두는 밤 동안 간의 해독작용을 부드럽게 돕고 호르몬 균형을 회복시키며 전립선과 방광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두는 단지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의 흐름을 조율해주는 천연 조절제인 셈입니다. 마지막 7번째 과일은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영양 성분들이 몸 안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율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이 효소는 단순히 소화를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전신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해줍니다. 실제로 브로멜라인은 조직의 붓기를 줄이고 세포 사이의 염증 반응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파인애플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가 앞서 섭취한 다양한 한겸, 항산화 호르몬 조절 성분들이 몸속에서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브로멜라인 덕분에 다른 영양소들도 함께 잘 흡수되며 그 결과 방광점막의 미세한 자극이나 잔존 염증도 부드럽게 진정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통조림 파인애플은 고온 처리와 당분 첨가로 인해 브로멜라인 효소가 대부분 파괴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선한 생파인애플이나 착즙한 파인애플 주스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중 가장 효과적인 섭취 시간은 오후 간식 시간입니다. 이때 파인애플을 적당량 먹으면 밤이 되기 전까지 소화기계는 물론 평활근과 방광 근육의 이완 효과가 서서히 시작되며 다른 과일에서 얻은 주요 성분들이 혈류를 통해 온몸에 고르게 퍼져 나가게 됩니다. 파인애플은 단순한 열대 과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소개한 6가지 자연 식재료들이 완성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며 그 조각이 맞춰졌을 때 전립선과 방광의 회복은 비로소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과일이 가진 진짜 힘은 각각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우러져 하나의 완성된 하모니를 만들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염증을 잡는 토마토 방광의 긴장을 풀어주는 수박 전립선을 지지해주는 아보카도 세포를 보호하는 석류 혈당을 안정시키는 사과 호르몬을 조절하는 자두, 그리고 흡수를 높이는 파인애플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함께 작동할 때 우리는 비로소 밤마다 찾아오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변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잠결에 여러 번 깨는 고통스러운 밤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아도 됩니다. 전립선이 차분해지고 방광이 편안해지며 요도가 열리고 우리 몸 전체가 회복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저 김준호 한의사는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58세의 박성호님은 이 과일 조합을 꾸준히 실천한 지 몇 주 만에 전에는 새벽마다 3번씩 깨고 돌아 누우면 바로 소변 신호가 와서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7시간을 내리자고 소변도 시원하게 나옵니다. 설마 냉장고 속 과일이 해답일 줄은 몰랐어요. 라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또 한 분 63세 익명의 어르신은 하체의 혈류가 좋아지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고 몸 전체의 활력도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20년은 젊어진 기분이고 아내도 매일 그걸 느끼고 있다며 말해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세의 다른 분은 오랫동안 여행을 꺼리셨지만 최근 공항에서 셀카를 보내오시며 이제는 화장실 걱정 없이 떠날 수 있어요. 제 인생을 되돌려준 7가지 과일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45세의 직장인은 밤에 일찍 소변 때문에 깨던 습관이 개선되자 오랜만에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머릿속 안개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니라 진짜 몸이 회복되는 느낌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 생리학적 원리에 따라 작용하는 자연의 섭리이며 우리의 몸이 원래 갖고 있던 회복 능력을 다시 깨워주는 방식입니다. 전립선과 방광을 되찾는다는 건 단순한 건강 회복이 아닙니다. 자존감, 활력, 인간관계까지 함께 되살아나는 시작입니다. 밤새
단 한 번도 안 깨고 푹 자는 남성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고 몸의 흐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남성은 자연스럽게 당당함과 자신감을 뿜어냅니다. 여러분의 주방 속 냉장고 안에는 이미 제약회사의 빈약한 약속을 뛰어넘는 강력한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몸이 조용히 요청하고 있는 이 단순한 변화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과일 중 당신은 어떤 것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밤을 평온하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에서 얻은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영상 말미에 추천 영상을 띄워드렸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활력 있는 노후 후를 위한 특별한 내용으로 준비했으니 꼭 클릭해보시고 함께 배워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새로운 식단이나 건강법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 또는 한의사와 상의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호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전해드려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20대 때처럼 달리는 스포츠카가 아닙니다. 70년 넘게 써온 오래된 엔진과도 같은 몸입니다. 무리해서 몰아붙이면 어느 순간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75세가 넘으셨다면 지금까지 해오던 운동 방식은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저희 한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78세 김 회장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저희 지역에서는 건강의 본보기로 널리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조깅을 하셨고 주말마다 배낭을 메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같은 또래의 지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닐 때도 김 회장님은 반바지를 입고 단단한 근육을 뽐내며 걷고 계셨습니다. 술도 입에 대지 않았고 담배도 전혀 피우지 않으셨던 철저한 자기관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공원을 달리던 중 갑자기 으타는 소리와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급히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매우 위중했습니다. 심장은 쇼크 상태였고 쓰러지면서 엉덩이 뼈 부위도 복잡하게 골절되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김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다른 사람이 술 마실 때 저는 뛰었고 남들이 잘 때 저는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단지 운이 없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김 회장님이 쓰러진 이유는 70대의 몸으로 20대처럼 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동차에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아주 오래된 자동차 한 대가 있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아껴가며 잘 관리해온 차량입니다. 외관은 반짝반짝하고 도장도 말끔합니다. 그런데 그 속은 어떨까요? 엔진 부품은 이미 낡아 있고 고무 패킹은 굳어버렸으며 엔진 자체의 탄력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에 올라 시속 150km로 달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겉모습이 멀쩡해 보여도 엔진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75을 넘기면 심장도 혈관도 뼈도 근육도 모두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특성으로 바뀝니다. 심장은 가죽 주머니처럼 단단해지고 혈관은 탄성을 잃어 유연함이 사라지며 뼈는 구멍이 숭숭 뚫린 스펀지처럼 약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은 시절을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 채
엑셀을 밟듯 무리한 운동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건 운동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오늘 한의사 김준호로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병원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하지만 75세 이후라면 반드시 멈춰야 할 위험한 운동 6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의 낡은 엔진을 마치 슈퍼카처럼 오래도록 튼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진짜 운동법도 함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지금 바로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세요. 자녀분이나 손주분이 계시면 함께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신다면 앞으로 남은 20년 동안 병원비로 1억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식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당당하고 건강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운동은 75을 넘기셨다면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아니, 고민조차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돈을 아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규칙입니다. 얼마 전 중환자실에서 김영수 회장님이 제 손을 붙잡고 물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던 조깅이 저를 쓰러뜨릴 줄은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첫 번째로 즉시 그만두셔야 할 것은 숨이 찰 정도로 하는 조깅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크게 오해하고 계십니다. 땀을 흠뻑 흘리고 숨이 가빠야 운동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젊을 때 배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5을 넘는 순간 그 상식은 심장을 멈추게 하는 독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시절의 심장은 고무풍선처럼 부드러워서 피가 들어오면 잘 늘어나 힘차게 내보냅니다. 그러나 70년 넘게 쉬지 않고 뛰어온 심장은 이제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근 가죽주머니처럼 단단해져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심장의 유연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심장으로 갑자기 달리며 심박수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딱딱해진 심장은 빠르게 움직이기만 할 뿐 충분한 혈액을 받아들이지도 내보내지도 못합니다. 결국 심장 근육 자체에 피가 돌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쉽게 말해 심장이 숨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달리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준은 하나뿐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친구와 천천히 걸으며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약입니다. 하지만 숨이 차서 말하기가 힘들다고 느껴지는 순간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은 운동이 아니라 심장을 괴롭히는 고문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조심해야 할 운동은 바로 하산, 즉 산을 내려오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에 오를 때는 긴장하고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오르지만 정상에 오른 후 내려올 때는 기분이 좋아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지면서 무심코 큰 보폭으로 성큼성큼 내려오곤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무릎 연골은 마치 맷돌 사이에 끼인 것처럼 으스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내리막길에서는 체중이 무릎에 3배에서 4배까지 실립니다.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내려올 때 무릎은 200kg에 가까운 압력을 견뎌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래된 타이어에 대형 화물차 짐을 얹고 달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낙상, 즉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70세가 넘은 이후에 한 번 넘어져서 엉덩이 뼈, 특히 고관절이 부러지면 그건 단순한 골절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을 당하고 수술을 받지 못한 고령자의 2년 내 사망률은 무려 70%를 넘어섭니다. 암보다도 더 무서운 수치입니다. 뼈가 부러졌다고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동안 근육이 녹아내리고 폐렴이나 폐혈증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산의 정상에 도전하고 싶은 그 마음, 이제는 내려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산이 너무 가고 싶다면 차량으로 입구까지 이동해서 평평한 흙길이나 둘레길만 천천히 걸어주세요. 또한 꼭 산에 가야 한다면 반드시 등산용 스틱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걸으셔야 합니다. 이 스틱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팔로 분산시켜주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무릎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평생 걸을 수 있게 지켜야 할 소중한 관절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아마 의외라고 느끼실 겁니다. 바로 찬물로 하는 샤워나 찬물에서의 수영입니다. 텔레비전에서 건강 비결이라며 한겨울에 계곡물에 들어가거나 찬물로 몸을 문지르는 장면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75이 넘은 어르신에게 그것은 건강법이 아니라 생명을 건 행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찬물로 바꾸거나 한여름에 더위를 식히겠다고 차가운 물에 뛰어드는 순간 이른바 급격한 온도 충격 반응이 발생합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는 즉시 온몸의 혈관은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순식간에 수축합니다. 혈관이 갑자기 좁아지면 그 안을 흐르는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습니다.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 뇌혈관이 터지거나 심장이 멈추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실제로 대중목욕탕의 찬물탕에서 의식을 잃고 구급차로 실려오는 고령자가 적지 않습니다. 수영 자체는 좋은 운동입니다. 관절의 부담도 적고 전신을 부드럽게 쓰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다만 물의 온도는 반드시 1000에 가까운 미지근한 온수여야 합니다. 동네 수영장을 가보시면 천 조절을 위한 온수풀이나 따뜻한 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천천히 물속을 걸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숨이 찰 정도의 조깅 산에서의 하산, 그리고 찬물 샤워와 찬물 수영은 여러분의 심장과 뼈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는 더 교묘하고 더 치명적입니다. 헬스장을 다니시는 분, 골프를 즐기시는 분, 그리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라면 다음 내용을 모르고 계속 운동하다가는 정말 큰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중한 친구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힘이 커집니다. 이제 더 중요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겉보기에는 안전하고 즐거워 보여서 쉽게 빠져들지만 오히려 더 위험한 운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조깅이나 등산은 힘들어서라도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들은 재미있고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쉽게 그만두지 못합니다. 바로 그 점이 여러분을 더 깊은 함정으로 끌어들이는 이유입니다. 4번째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숨을 멈춘 채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근력 운동입니다. 요즘 근육이 곧 재산이라며 헬스장에 다니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자체는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문제는 힘을 쓰는 방식에 있습니다. 무거운 바벨이나 기구를 들어 올릴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본능적으로 숨을 멈춥니다. 이때
배 안쪽의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힘은 잘 나오지만 바로 그 찰나의 혈압은 상상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평소 혈압이 120 정도로 안정적인 분도 숨을 참고 힘을 주는 순간 200을 넘고 250까지도 올라갑니다. 오래되고 약해진 뇌혈관에 마치 압력솥에 불을 올린 것처럼 강한 압력이 한꺼번에 가해지는 셈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뇌혈관에 문제가 있던 분은 그 자리에서 혈관이 터져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영수 회장님의 지인 중에도 헬스장에서 벤치 운동을 하다 쓰러져 반신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분이 계십니다. 근육을 조금 늘리려다 남은 인생을 휠체어에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력 운동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숨만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힘을 쓰는 순간, 즉 들어 올릴 때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어 보십시오. 호흡의 길을 열어두면 혈압은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발 무거운 중량에 욕심내지 마십시오. 가벼운 무게로 횟수를 늘리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근육 자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걷고 오래 숨쉬기 위한 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5번째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운동은 바로 자전거를 1시간 이상 연속으로 타는 것입니다. 자전거는 겉보기에는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좋은 유산소 운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무릎 보호를 위해 걷기 대신 자전거를 선택하시죠. 하지만 이 운동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안장, 즉 자전거의 좁고 딱딱한 좌석입니다. 좁은 안장에 1시간, 2시간씩 계속 앉아 페달을 밟다 보면 우리 몸의 중요한 부위, 특히 엉덩이와 생식기 주변이 심하게 눌리게 됩니다. 이 부위에는 하반신으로 혈액과 신경을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가 지나갑니다. 마치 고속도로처럼 넓고 중요한 길인데 안장이 이 길을 꽉 누르고 막아버리는 셈입니다. 수도꼭지를 발로 밟아버리면 물이 나오지 않듯 다리로 향하는 혈류가 막히고 신경이 눌리며 감각 이상이 시작됩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에 손상이 가고 여성분들은 요실금이나 골반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다리 감각이 둔해지거나 다리를 끌게 되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운동 효과로 착각하고 계속 자전거를 탑니다. 그 결과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평생 걷기조차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자전거를 탈 때는 30분을 넘기지 마시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5분 이상 걸으셔야 합니다. 눌린 혈관과 신경을 풀어주는 시간, 그 몇 분이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지켜줍니다. 운동은 꾸준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몸에 해를 주지 않는 방식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6번째로 조심해야 할 행동은 골프 스윙 시 과도한 허리 회전 동작입니다. 골프를 즐기는 많은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비거리, 즉 얼마나 멀리 치느냐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골프 스윙은 척추를 심하게 비트는 동작입니다. 젊었을 때의 척추는 물기를 머금은 수건처럼 유연해서 꾹 짜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은 척추는 다릅니다. 수분을 잃고 마른 나뭇가지처럼 딱딱하게 굳은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속이 빈 캔처럼 취약한 구조인 것이죠. 이런 척추를 한순간에 세게 비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척추뼈가 우두둑하고 내려앉는 압박골절이 발생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렇게 골절이 되어도 처음에는 단순히 허리가 좀 아픈 것 같다고 느끼는 정도라는 점입니다. 파스를 붙이고 참으면서 또 필드에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는 사이 척추가 서서히 무너져 내려 몸통이 앞으로 굽고 키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척추가 무너지면 갈비뼈가 아래로 내려와 폐를 압박하게 됩니다. 숨쉬기도 힘들어지고 위장도 눌려서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아 영양실조와 폐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압박골절을 겪은 환자의 5년 내 사망률이 70%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골프 스윙은 단순한 운동이 아닌 위험한 회전 충격을 동반한 동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골프를 계속 즐기고 싶으시다면 스윙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주세요. 허리를 돌리지 말고 팔 동작만으로 가볍게 툭툭 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나는 아직도 건강하다고 보여주려다 남은 생을 병상에서 보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조깅 하산, 냉수욕 숨 멈춘, 근력운동 장시간 자전거, 그리고 과도한 골프 스윙. 이 모든 것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자 고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숨만 쉬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 회장님도 저에게 똑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이게 운동이라고요.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퇴원하신 후 그분은 제가 짜드린 루틴을 그대로 실천하시면서 오히려 10년은 젊어 보일 정도로 건강해지셨습니다. 병원비 한 푼 들이지 않았고 누구나 집이나 공원에서 따라할 수 있는 75세 이후를 위한 생존 루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까지 다음 영상에서 전부 풀어드릴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로서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해답을 만나러 가봅시다. 김 회장님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운동이 되는 겁니까?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며칠 뒤 그분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제게 엄지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루틴은 바로 낡은 엔진을 슈퍼카처럼 관리하는 하루 4단계 생존 루틴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침 7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눈을 떴다고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밤새 쉬었던 심장에 갑자기 시동을 걸면 큰 무리가 갑니다. 특히 저혈압이 있는 분들에겐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는 시간입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5분간 준비 운동을 해주세요. 발목을 돌리고 기지개를 켜고 무릎을 세운 채 좌우로 천천히 흔들어 주세요. 이 5분이 하루의 컨디션을 완전히 바꿉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오전 10시 안전주행의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소화가 된 후 평지에서 걷기 운동을 해주세요. 산이나 오르막길은 피하고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나 고무 매트가 깔린 공원이 더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화 테스트입니다. 친구와 전화하면서 또는 라디오를 들으며 콧노래가 나올 정도의 속도로 정확히 30분만 걸으세요. 이 속도는 몸에 약이 되는 최적의 리듬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오후 3시 엔진 정비 시간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탄력밴드 운동을 해주세요. 이 단계가 핵심입니다. 걷기만으로는 상체 근육과 몸통 근육을 만들 수 없습니다. 5,0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고무밴드면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아 양손으로 밴드를 당기거나 다리에 걸고 밀어내는 동작을 반복해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숨을 내쉬면서 동작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혈압이 갑자기 오르지 않고 안전하게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밤 7시 감속의 시간입니다. 집 근처 온수 수영장에서 물속 걷기를 해주세요. 하루 종일 체중을 지탱해온 무릎과 허리를 물속의 부력으로 쉬게 해주는 시간이죠. 게다가 물의 저항 덕분에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지상보다 2배나 높은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4단계 루틴이 바로 김 회장님이 직접 실천하신 방법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관절에도 무리가 없고 심장에도 무척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이 루틴으로 여러분의 몸을 다시 설계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면 인생의 흐름도 바뀝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진료실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3가지까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오늘 배운 내용은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걷다 보면 발이 터질 것처럼 아픈데 이것도 운동 효과인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통증에는 가짜 위험과 진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걷다가 다리가 아프지만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쪼그려 앉았을 때 통증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척추관 협착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명 쇼핑카트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이 증상은 불편하긴 해도 당장 생명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걷다가 다리가 아파서 멈췄는데도 서 있는 동안에도 통증이 계속되고 다리가 차갑게 느껴진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는 하지동맥 질환이라는 것으로 다리로 가는 혈관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막힌 상태입니다. 다리 혈관이 막혔다는 건 이미 심장과 뇌의 혈관도 함께 좁아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럴 때는 절대 운동을 계속하면 안 되고 바로 순환기내과나 혈관외과로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팔다리는 가는 편인데 배만 나왔어요. 괜찮은 건가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이 체형을 구름형 체형이라고도 부르며 의학적으로는 사르코페니아 비만이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만보다 훨씬 더 높은 체지방률을 의미합니다. 근육이 빠진 자리에 내장지방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이며 이 내장지방은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입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밥량을 줄이지 말고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고기나 생선, 두부, 달걀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알려드린 의자에 앉아서 하는 밴드 운동으로 빠진 근육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비싼 러닝화나 스마트워치가 도움이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십만 원짜리 장비를 살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대형 병원에서 심피운동부하 검사, 즉 CPX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검사는 내 심장이 어느 강도까지 견딜 수 있고 어디서부터 위험이 시작되는지 정확한 수치로 보여줍니다. 내 몸이 낼 수 있는 산소의 양과 폐활량, 회복 능력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동하는 것이 값비싼 운동화보다 100배는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정신력 훈련이 아닙니다. 내 몸을 아끼고 지키기 위한 치유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루틴과 상식 결코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바로 이 안전 루틴을 실천해보세요. 정말 실천하겠다고 결심하신 분은 댓글에 실천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단 3일도 못 가는 결심을 30년의 건강한 습관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서로 응원해 주신다면 그 효과는 2배가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을 되찾은 김 회장님의 모습을 통해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퇴원 1주년을 맞아 외래 진료를 보러 오신 김 회장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전처럼 터질 듯한 근육을 자랑하며 땀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시던 모습은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편안하고 온화한 얼굴로
진료실 문을 여신 김 회장님은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원장님, 예전에는 산 정상에 오르지 못하면 내가 늙은 거라 생각해서 괜히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평지에서 손녀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이 두 다리가 너무 고맙게 느껴집니다. 이제야 진짜 운동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회장님은 이제 더 이상 무리해서 산에 오르지 않으십니다. 숨이 턱 막히게 뛰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혈압은 안정됐고 무릎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는 여유와 편안함이 넘쳐 흐릅니다. 자신의 몸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무리 대신 지혜를 선택하신 덕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기억해달라고 드리고 싶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75이 넘으면 운동은 훈련이 아닙니다. 옆 사람과 편히 대화할 수 있고 숨이 가쁘지 않은 정도,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황금 기준입니다. 둘째, 외모에 속지 마십시오. 고가의 등산복이나 근육질의 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심장과 혈관이 견딜 수 있는 안전한 범위를 아는 것입니다. 셋째, 이 영상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해지려고 덤벨을 들고 있거나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있는 소중한 친구에게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저는 의사로서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이별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소중한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눈을 뜨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건강을 함께 해온 김준호 한의사였습니다.